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정체불명의 조선왕조입니다. 조선왕조는 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잘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나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선왕조는 1910년에 일본 제국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92년에 성립한 그 왕조가 한 520년간 지속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 뒤에도 한 30년간 더 존속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시 왕실의 가산제 국가였고, 그 왕조의 본질은 종묘사직에 있었습니다. 일본 황실에 편입된 조선 왕실은 일본 황실 산하의 왕공족 신분으로서 종묘사직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창경궁 이왕의 왕호를 갖는 그 왕가는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7년이 되면은 일본에 있던 영친왕이 제2대 이왕을 서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왕실이 존속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 왕실마저 폐지되는 게 1945년인데요. 메가드 동명에 주저한 그 미국의 메가드 사령부가 이 일본의 황실 제도를 폐지하면서 조선의 왕공족도 더불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조선 왕조는 끝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 조선 왕조 시대의 520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은 조선 왕조를 지금 향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세종대왕이 우리 한국인들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죠. 대한민국의 제1의 상징은 세종대왕입니다. 또는 신사임당이죠. 5만원권 가장 고액 화폐. 저는 신사임당이 어떤 분인지 글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을 매우 중요한 위인으로 모시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무엇보다도 정신문화로서는 이태계입니다. 안동을 여행하시면 안동시 초입에 안동시를 가리켜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적은 커다란 아치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 안동시는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그 명칭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도산서원이 운영하고 있는 선비문화 체험 수련원이라는 어떤 평생교육기구가 있는데, 이 교육기구는 2002년에 설립된 이래 2014년까지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까지 도합 2,000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영위해서 15만 명 이상의 수련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7, 80명의 수련인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지금까지 14만 명, 2018년 오늘까지는 무려 한 2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들렸더니 김병일 원장께서 자랑 삼아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약 한 1조 원을 투자해서 안동 일대를 유교문화의 성지로, 메카로 만드는 작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승인이 되고 예산도 확보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뿐만 아닙니다. 전국 어디를 다녀보더라도 소위 조선조 선비문화, 양반문화를 기리고 그것을 학습하는 어떤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학습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향교든 어느 서원이든 선비문화에 관한 강좌를 열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부터 많이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선비의 나라입니다. 양반 문화의 나라죠. 그런데
그래서 좋을까요? 저는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는 자유민주주의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수도를 안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동은 신분제라든가 여성 차별에 있어서 가장 그 완고한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도시라고 지적될 수도 있고요. 뭐 그 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절개히 수용하고 리바이벌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조선 왕조를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침입을 규탄하면서 끊임없이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정신문화와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조선 왕조가 그런 식으로 향유되어서 좋은가? 조선 왕조는 과연 선비의 나라인가? 과연 세계 보편성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양반 문화의 나라인가? 흔히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설사적으로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조선 왕조를 건세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을 상통합니다. 서울대학에서 정년하신 한용우 교수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에 가장 선구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인데, 조선 왕조는 선비의 나라로서 그 정신 문화의 수준이나 비교적 평가에 있어서 건세 국가다. 그분이 쓴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조선 왕조는 건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대학에서 정년하신 그 이태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조선 왕조를 유교 사회다 해서 유교 사회론으로 관점을 유교 사회라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국사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건세 사회론, 유교 사회론이 제기됐는데요. 근데 원래 역사학에서 건세라는 것은 그 중국 송대 이후를 가리키는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중국 송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중국사 자체를 보면은 우선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당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족과 평민의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평민 가운데는 부곡이라고 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 인구의 한 30% 가까이 되는 어떤 천민들이 있었고요. 그 아래는 법적으로 율비 축사안이라 해서 법적으로는 동물하고 동일하게 취급받는 노비들이 또 한 4~5%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귀족 신분제가 발달한 것이 당대 사회라면, 송대 이후가 되면은 그 민간의 귀족 서민의 신분제도가 사라집니다. 송을 건립한 그 태종은, 송의 태조는 하늘 아래에 노비가 있을 수 없다 해서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민간이 노비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비는 국가의 형벌 제도에 의해서 관노비로만 있을 뿐이다 해서 민간의 노비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송대의 그와 같은 어떤 조치를 가지고 아시아판 프랑스 혁명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송대 이후에 민간의 어떤 그 귀천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또 송대 이후에는 상업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비신분제적 상업사회가 성립한 것이 송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프리모던 에이지, 건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설사적 기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송대 이후에 주자 승리학이 중국의 지배적인 형인상학으로 성립하죠. 이 주자 승리학에 있어서는 그 이전까지는 소위 불교와 도교가 지배한 시대로서 하늘은 뭔가 어떤 그 기기묘묘한 조화를 부리는 어떤 신선들이 사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하늘로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송대 이후의 하늘은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세계로 바뀝니다.
태극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송의 주자성리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모두 도덕적으로 평등하고 하늘로부터 동일한 도덕적인 품성을 부여받는 가운데 다만 기질의 청탁에 따라서 그 도덕의 품성을 발현하고 실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각자 마땅한 위치에 놓인다 하는 일종의 그 자연법적인 어떤 그 도덕 철학이 정립하게 됩니다. 이 송성리학의 어떤 철학 세계에 있어서 인간은 원리적으로 평등한 존재예요.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서민적 고양 그 발전 위에서 비신분적 상업사회가 성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양사학의 전통에 있어서 건세라고 부르는데, 조선 왕조가 과연 그러한 사회냐라고 이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봅시다. 이 한영우 씨나 또는 이태진 씨나 또는 또 성균관대학에서 일본 수원 미야지마 히로시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언제부턴가 조선은 15세기부터 근세 아시아적 근대로서 어떤 선비 양반 사회였다. 양반이라는 어떤 건 젠틀맨들의 국제 젠틀맨들의 사회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사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자가 되어서 비로소 양반이라는 신분 제도가 생겼다.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양반이라는 어떤 귀족제적 어떤 신분제도가 생겼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되어서 비로소 노비라는 천민들이 대량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 여건은 인구의 30~4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양반 노비 신분, 양반 상민, 쌍놈, 노비 신분 제도가 조선 왕조에 와서 성립하고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건세사회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노 코멘트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비 문제, 그래, 노비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 그럽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건세사회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조선왕조는 건세사회다 이랬는데, 2010년 이후부터 보급된 현행 교과서를 보면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중세사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체불명의 사회다 그럽니다. 양반 노비제가 비로소 생겨나고 정립되고 제도화되고 그 제도가 그 사상이 점점 강화되어 온 사회를 두고 왜 건세사회라고 하느냐, 왜 비신분제적 상업사회라고 하느냐. 언젠가 태계성리학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태계성리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인간의 도덕적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대단히 강고한 어떤 신분제적 지배를 아예 운명적으로 정당화해버리는 것이 이 태계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계성리학의 송주작학과는 상이한 어떤 조선적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도그마티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건세사회설의 이와 같은 현황에서 보듯이 조선왕조는 정체불명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조선왕조는 중세사회냐?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세 농노제 사회냐?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그 제임스 팔레라고 미국에서 그 한국사 연구를 리더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자꾸 하시는데, 한국은 노예제 사회다. 조선 왕조는 노예제 사회다. 그랬어요. 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다. 노비란 것은 비교사적으로 볼 때 주인의 재산으로서, 재물로서 정려 상속되고 하는 존재고, 법률적으로 무권리여서 주인에 의해서 살해되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슬레이브였다. 이 슬레이브들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슬레이브에 의해서 영위되는 어떤 생산이 가장 중요한 생산 방식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건 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세계 노예제 연구의 권위자인 어떤 분이 올란도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학설을 인용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장기간 지속된 슬래브리 소사이어티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접니다, 제가. 근데 제가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주장은 대단히 다면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되어서 노예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게 뭐 기각되거나 청산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건세 사회는 조선 사회의 현상을 관찰하는 한 신분제가 엄하게 발달했고 강화되었고 존속한 사회니까 맞지 않는다. 그럼 중세 사회냐? 그게 또 하나의 대안인데, 바깥 역사학에서는 한국은 고대 노예제 사회다. 노예제 사회다. 근데 한국 학자들이 반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고대 사회냐? 고대 사회냐 하는 거죠. 노예제 사회냐? 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교양 강좌, 역사 강좌를 듣다가, 한국은 가장 세계에서 전형적인 슬래버리 소사이어티다라는 그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어떤 그 역사 한국사 교양서라든가, 그 다음에는 심지어 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 보급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조선왕조 시대에 노비가 있었다나 딱 한 말, 그 전후 서술 그것밖에 없어요. 노비가 어떤 존재였는지, 노비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0%나 되었는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이 없어요. 이 한영우 교수의 책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그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여기서는 노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했다. 15세기, 16세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의 보급에 따라서 인권에 관한 의식은 점점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비가 그렇게 많고 한편으로 노비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인권의 수준도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 한국의 정치와 교육과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가운데 외국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고 한국인들을 의식적으로 쇄국 상태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 국민이 조선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선비문화 체험원을 제가 뭐라고 헐뜯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저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곳곳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는 노인들까지 이렇게 안동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 도산서원에서 그렇게 선비 문화를 체험을 하고, 여기야말로 앞으로 건설될 동양의 통합적인 정신문화의 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문화가 또 각 지방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국민적 학습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는 금방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배우고 또 3,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신사로 교육이 되고, 그리고 국제상인으로서 국제기업가로서 활동할 그 포부를 세워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을 무대로 한 어떤 그런 동아시아의 국제인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국의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활짝 열린 그러한 사회라면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는 길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할진데 그 10년, 20년, 30년 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이 활짝 열린 국제사회입니다. 그 활짝 열린 국제시장과 국제사회에서 과연
이 한국의 양반 문화, 선비 문화가 국제 정신 문화를 리드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의 지원하에서 또 민간의 자발적인 호응하에서 조선 왕조를 부활시키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앞으로 저는 이 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은 이 나라는 다시 초라한 2등, 3등 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조는 과연 노예제 사회인가 하는 굉장히 그저 학술적으로 뜨거운 어떤 논쟁거리를 한번 다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